비어있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멈춰선 공사장이 문제입니다. 그 멈춤이 은행과 도시를 동시에 흔듭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조용한 경제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입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풍경입니다. 몇 년 전 분양 광고가 걸렸던 대형 아파트 단지. 지금은 크레인이 멈췄고 인부들은 떠났습니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건 철근과 콘크리트뿐. 분양사무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금을 낸 예비 입주자들은 불안에 떱니다. 이곳이 언제 완공될지, 내 돈이 안전한지 아무도 확답을 못합니다. 공사장 하나가 멈추자 주변도 같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재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했고 하청업체는 월급을 미뤘습니다. 근처 식당과 카페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모든 시작은 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PF라는 금융구조가 있었습니다. PF는 쉽게 말해 미래의 돈을 당겨 쓰는 방식입니다.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건설사가 그 돈을 다 들고 있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건설사는 금융을 끌어옵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러 돈이 한 프로젝트로 몰립니다. 그런데 담보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아직 없는 미래의 분양 대금. 분양이 잘 되면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돌아가는 동안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시행사는 사업을 확장하고,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금융사는 이자를 받습니다. 도시는 새 아파트를 얻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균형이 깨집니다. 분양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분양이 안 되면 현금이 안 들어옵니다. 현금이 없으면 공사가 멈춥니다. 공사가 멈추면 공정률이 떨어지고 사업성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금융사는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PF는 한 번 빌려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는 길고 돈은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땅 살 때 돈, 착공할 때 돈, 골조 올릴 때 돈, 마감할 때 돈. 그래서 PF는 중간중간 대출 만기를 돌려막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걸 차환이라고 부릅니다. 차환은 만기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겁니다. 공사 기간 동안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만기가 오면 다시 빌려서 갚습니다. 이 반복으로 공사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얼어붙으면 차환이 막힙니다. 은행이 이번엔 못 빌려주겠다 말하는 순간 공사는 멈춥니다. PF 위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갈아탈 돈이 끊기는 순간 공사도 멈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PF는 단일 대출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가 짧게 돈을 돌려주는 상품, 여러 투자자가 쪼개서 들어오는 구조, 만기가 짧은 자금이 계속 굴러가야 하는 구조. 평소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짧은 돈이 먼저 도망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장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첫째, 하청이 무너집니다.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월급이 밀리고 자재 대금이 밀립니다. 둘째, 지역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공사장이 돌아갈 때는 수백 명이 오가며 소비를 합니다. 식사, 편의점, 숙소, 차량 정비. 공사장이 멈추면 이 소비가 사라집니다. 셋째, 금융으로 번집니다. PF 돈은 은행만 된 게 아닙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러 투자 주체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금융사는 한두 건의 부실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돈을 빌려주던 곳이 겁을 먹으면 새로운 돈이 멈춘다. 이건 한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돈줄이 조여지는 겁니다. 정상 프로젝트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건설만이 아닙니다. 다른 산업의 신용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터졌을까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낮은 금리 시절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서 사업이 과열되기 쉽습니다. 분양만 하면 된다는 착각이 커집니다. 계산이 느슨해집니다. 리스크는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금리가 짧은 기간 크게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분양이 막히는데 이자는 늘고 차환까지 막히면 악순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 분양 자체가 멈춥니다. 특히 지방은 더 취약합니다. 수요가 약한 곳에 공급이 몰리면 미분양이 쌓입니다. 인구 변수까지 겹치면 회복이 더 느립니다. PF는 분양이 P입니다. P가 멈추면 심장이 멈춥니다. 미분양은 곧 현금 흐름의 정지입니다. 세 번째는 보증과 책임의 쏠림입니다. PF에는 종종 완공을 책임져라라는 약속이 붙습니다. 일종의 책임준공입니다. 공사가 멈추면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 부담이 특정 주체로 몰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보증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이 있다는 건 안전이 아니라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부실이 커지면 방어막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보증 여력과 지원 범위를 늘 지켜봅니다. 이런 위기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미 여러 번 겪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버블 붕괴 뒤 정리가 늦었습니다. 부실을 빨리 인정하지 못했고 좀비 기업이 오래 남았습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졌고 침체도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대형 개발사 부실이 미완공과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집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대규모 대응과 빠른 정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 사례가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위기는 길어진다. 정리가 늦으면 불확실성이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유동성 지원. 급한 불을 끄는 길입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자금이 한꺼번에 마르지 않게 버팀목을 놓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공사장이 한꺼번에 멈추면 지역도 금융도 같이 흔들립니다.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부실을 오래 끌면 시장 신뢰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버틸 거야 라는 기대가 생기면 다음 위험을 또 키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구조조정. 부실을 정리하고 가능한 곳만 살리는 길입니다. 장점도 분명합니다. 정리가 빠르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기업이 다시 숨을 쉽니다. 하지만 단기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금융사는 손실을 떠안고 지역은 한동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줄타기입니다. 살릴 곳엔 시간을 주고 안 되는 곳은 정리합니다. 문제는 속도와 기준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시험대가 보입니다. 한국은 과거 여러 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 위기, 금융 위기. 그때마다 고통은 컸지만 제도 정비와 정리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결국 정직한 정리에서 회복됩니다. 다만 이번 위기는 특정 지역과 중소사업장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체감과 지방의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분양의 방향입니다. 미분양이 늘면 PF의 숨통은 더 막힙니다. 미분양이 줄기 시작하면 현금 흐름이 돌아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의 방향입니다. 금리는 PF의 산소입니다. 금리가 높게 오래가면 차환이 더 어렵습니다. 완만해지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의 속도와 원칙입니다. 정리가 빠르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하지만 정리가 늦어지면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정상기업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건설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금융 이야기이고 경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공사장의 멈춤이 은행과 도시를 흔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하나로 결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국은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공포가 아니라 정리와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